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일수록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괴롭지만 듣는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의 운명이죠. 오늘자로 조합원 수가 전부 1642명입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오늘은 14명밖에 가입을 하지 않았네요. 10,000명을 돌파했던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시 642명의 소중한 조합원들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복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숫자는 중복으로 올리신 분도 있어가지고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1,000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1,000명이 되는 순간 제가 월화수목금 방송하는 11시부터 11시 45분까지 라디오 비평,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는 정치 토크, 이 2시간에 11,000명이 돌파하는 순간 11,000번째 가입 조합원과 1999번째 가입 조합원, 그리고 11,001번째 가입 조합원을 모시고 제가 저녁 식사를 접대하겠습니다. 깨끗한 돈입니다. 더럽지 않아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일금 10만 원 상당의, 그러나 실제 구입 가격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부페를 모시겠습니다. 저 시간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오늘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글로 자주 보다 보면은
마치 개인적으로 아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을 하고 있는 김종대 씨. 아주 일치월장. 사실 김종대 씨의 글을 아주 몇 년 전부터 쭉 봐온 사람인데요.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내공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칼럼 박미성과는 누가 가렸는가? 정말 이거 읽기 강추하고 싶은 칼럼이에요. 김희주 아나운서의 이 낭낭한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 성과가 윤창중 사태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는 말한다. 듣기에 거북하지만 맞는 말이다. 그런데 방미 성과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 두 단어씩 또박또박 끊어서 낭독하는 박 대통령의 독특한 영어 연설과 한복의 우아함을 알린 것이라면 윤창중 사태로 인해 그 성과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종편 4개 채널과 공중파 3개 채널이 생중계한 의회 연설과 모든 신문이 칭송한 정상회담의 성과는 가려지기는커녕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홍보였다. 더 가려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네,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홍보였죠. 저는 방송을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강제로 제 눈에 들어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솟구쳐 오르는 그 애정과 그런 것을 보고 오바이트를 할 뻔했습니다. 으악! 했죠. 더불어서 정말 국민TV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 저런 정도의 방송이라면은 인원은 돈은 없고 인원도 열악하고 심지어는 방송 경험도 일천하지만 국민TV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3개 지상파 채널과 4개 종편 채널이 도배질을 하는 순간부터 조합원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그런 생각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자,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칼럼 계속됩니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남북 관계가 요동치는 전환적 시기에 우리의 외교 안보에 한미 정상회담은 무엇을 남겼나? 한미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며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는 거창한 수사에 숨어있는 그림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과 연결시킨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한다. 네, 포괄적 전략동맹. 이게 말이 포괄적이지 전부 다 그냥 한다는 얘기예요. 포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미국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자기 자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축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커다란 외교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수출, 그 아버지 박정희가 강조했던 그 수출 시장, 미국보다도 중국 시장이 훨씬 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떠오르는 경제강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성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국익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과 적대시하는 정책은 미국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익에는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국면 전환을 위해서 애를 쓰는 조선일보 봤더니 중국 방문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난리 요란방구를 떨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요. 미국에 가가지고 전부 다 내주겠다고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공동선언 발표 직후 백악관 누리집은 미사일 방어 체계와 군사 능력 및 기술을 공유하게 된 것을 가장 돋보이는 성과로 서두에 명기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용 재균형 정책에다가 미사일 방어를 얹고 여기에 한국을 흡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되는 지정학적 대변동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국가이익에 미국이 협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국가이익에 우리가 흡수되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당연히 중국이 수용할 리 없는 냉전으로의 획이다. 이걸 성과라고 한다면 미국의 중국 견제와 거리를 두어온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그것이 국격의 상승인가?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김종대 편집장이 쉽게 설명하고 있네요. 결국은 포괄적 전략 동맹에 편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동북아에서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되는 지정학적인 대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국가 이익에 미국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우리가 흡수되는 꼴이에요. 당연히 중국이 수용할 리가 없는 거죠. 왜 역대 대통령들이 심지어는 이명박까지도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거리를 뒀겠습니까? 우리의 국익이, 우리의 수출 시장이, 우리의 수입 시장이 이미 미국보다도 중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신발, 의류 제품 거의 모두가 메이드 인 차이나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른바 참 가난한 살림이지만은 이 브랜드 있는 그 한두 개는 갖고 있는데요. 보면은 원산지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뭐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벵글라데시로 가다 보니까 그 벵글라데시에서 공장이 무너지고 하는 캄보디아에서도 뭐 공장 하나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제 자본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겁니다. 임금이 낮은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어떻든 중국 시장 우리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은 또한 막대한 인구를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수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 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이명박까지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전폭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뼛속까지 친미라고 하는 이명박도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이딴 소리 하고 와가지고 방미성과가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숨겨야 될 그 실책을 윤창중 사태로 가리고 있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김종대 편집장의 칼럼 계속 읽어봅시다.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국방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자. 15일에 제주도 남방에서 미국 항공모함 강습단과 한국과 일본의 구축함이 참여한 한미일 해상훈련이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해상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던 국방부는 이 보도로 인해 이번 훈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연례적인 탐색 구조 훈련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무슨 인도적 구조 훈련에 군한 구조함은 보이지 않고 항공모함 강습단과 최신의 이지스함이 출동하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 정상회담 직후 제주도 남방에서는 한미일 3국 합동해상훈련이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사실 공개하지 않았죠. 왜냐? 한미일 합동해상훈련, 이 합동해상훈련의 가상적국은 중국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강습단, 여기에 해군력으로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우세한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다가 무슨 항공모함에다가 이런 훈련 사실을 우리 국방부에서는 숨겼는데 이게 우리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하고 하는 훈련인데 이 훈련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 한미일 삼각동맹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 의사표시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들키니까 인도적 구조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 얘기대로 인도적 구조훈련에 무슨 최신의 뭐 이지스함에다가 이지스함이 뭐인지 아시죠? 이지스라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여신인가 남신인가 모르겠다. 방패를 뜻하는데요. 이지스함은 말하자면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순양함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 혹은 우리 영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도중에서 요격하는 구축함이 바로 이지스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정밀 레이더에다가 수백 개, 수천 개의 표적을 동시에 포착해서 요격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죠. 예, 결국은 우리의 국익에 미국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우리가 흡수된다는 김종대 편집장의 지적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합니다. 게다가 12일에 아베 총리가 항공자위대 기지에서 731 훈련기에 탑승하고 13일에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저질 망언이 이어질 무렵 우리 국방부는 일본 정부에 훈련 참가 사실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은 버젓이 이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방부의 얕은 꼼수마저 걷어차버렸다. 미국의 요청에 따르다 보니 일본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감수하는 우리 국방부의 행태를 보라. 우리의 역사인식과 국가이익에 맞지 않는 국제 질서에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한미일 해상합동훈련, 제주도 남방에서 실시되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합동해상훈련, 최신의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그 훈련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오바마한테 전폭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죠. 마지못해 끌려 들어가 놓고 일본한테 야, 이 얘기 좀 하지 말아줘 했는데 일본은 바로 그냥 그런 걸 묵살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우리의 역사 인식과 국가에게 맞지 않은 국제질서 그 속에 마지못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 사실이 언론에 공개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 작태 말이에요. 예. 결론 부분이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계속합시다. 솔직하지 않은 자는 윤창중 전 대변인만이 아니다. 동맹과 국격이라는 명분으로 한미의 국가이익과 역사인식의 차이를 은폐하는 것이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대통령 방미 전에 아파치 헬기와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을 발표하고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사 간의 저작권 분쟁도 우리 양보로 마무리된 것도 숨겨진 정상회담의 비용이었다. 그리고 정상회담 이후 미국제 무기 도입, 한일 군사협력, 국방비 증액 압력, 방위비 분담과 기지 이전 등 미국으로부터 동맹 비용 청구서가 줄줄이 날아온 무렵이면 우리 납세자들은 그제야 한미 정상회담의 진짜 성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네, 완전히 빙고입니다. 예, 솔직하지 않은 자는 윤창중뿐만이 아니죠. 동맹과 국격이라는 명분으로 한미의 국가이익과 역사인식의 차이를 은폐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냥 다 줄 것 내줬다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 방미하기 전부터 16조 원에 달하는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겠다고 국방부가 떠들고 나서고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도 하겠다고 나서고 그리고 국방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저작권 문제는 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걸로 처음 알았네. 보나마나 우리가 양보했겠죠. 이게 바로 숨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미제 무기 계속 도입 압력이 있을 거고요. 그거 다 우리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한일 군사협력 하면은 그 긴장이 고조되고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압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 또 도입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박근혜와 오바마가 합의했던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의 청구서입니다. 그 청구서에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바로 우리 국민들이에요. 그렇게 막대한 청구서가 날아올 때 정말 한미회담의 진짜 성과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는 김종대 편집장의 경고는 그야말로 선지자의 경고 같습니다. 52%는 귀를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을 쭉 보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이 눈에 들었습니다. 사실 뭐 중앙일보는 그 미래협동조합 국민TV가 합정동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조중동 매경 구독 신청을 했는데 중앙일보만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중앙일보 아직도 오지 않습니다. 배달이 안 돼요. 중앙일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한겨레 신문은 조금씩 늦게 배달돼요. 중앙일보하고 한겨레하고 그렇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배달이 잘 되어가지고 매경하고 제가 열심히 보는데 정말 읽을 게 없어요. 정말 읽을 게 없습니다. 요즘 한겨레 신문 잘 팔리겠더라고요. 한겨레 경향을 보면은 조중동을 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한겨레만 왜 자꾸 소개해 주느냐라는 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조중동 사설 열심히 봅니다만은 해줄 만한 게 없어요. 사설과 칼럼 중에서. 오늘은 드디어 엊그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부장 초청 오찬이었나 만찬이었나 만찬이었구나. 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비판하는 사설 2개를 발견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죽했으면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썼겠어요. 이런 취지에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중앙일보의 사설 대통령은 평론가가 아니다 라는 사설의 중간 대목을 소개합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게 있다. 윤창중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저 자신도 굉장히 실망스럽다거나 성폭행, 성범죄가 너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공직자까지 연루가 됐다는 것은 보통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윤창중을 두고선 성추행에 연루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원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3자의 시각에서 논평하듯 했다는 게 문제다. 도대체 누가 윤창중을 기용했나? 세상이 다 아는 판에 인사권자가 남 얘기하듯 하는 것은 비판을 자초하는 셈이다. 이거를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명박 씨가 아주 적게 썼던 수법이죠. 사과를 하고 몰면을 맞아야 될 본인이 오히려 버럭 역정을 내는 이명박 씨 화법. 이명박근혜라고 그러더니 별 수 없이 똑같아요.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명박과 차별화한다고 노가리를 깠습니까? 참나. 아니 자기가 온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창중을 임명해놓고 아이고 저도 실망스러워요. 공직자가 연루가 되는 게 보통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래. 아니 누가 도대체 윤창중을 임명했는데 세상이 다 아는 판에 말이야. 인사권자가 남 얘기듯 하는 것이 하니까 욕을 얻어쳐먹지. 대통령이 자신의 귀책 사유에 대해 논평하듯 말하는 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 적절하지 않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후반 그런 식으로 말하다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지 평론가가 아니다. 자신의 결정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윤창중 사건에 대해 생각을 못했다거나 실망했다고 할 입장이 아니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쓴 데 대한 진정성 있는 맹렬한 반성이 있어야 재발 방지를 위해 강화하겠다는 인사검증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걱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 잘못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재발 방지를 하겠냐고. 중앙일보뿐입니까?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자, 조선일보의 사설은 더 가관입니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부터 국방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법무차관 등 고위직 후보자 7명이 정권 출범 한 달도 안 돼 줄줄이 낙마했다. 인수위 대변인 임명 때도 청와대 대변인으로 옮겨갈 때도 인품, 역량, 성격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던 윤창중 씨도 결국 그런 염려가 사실에 근거를 둔 걱정이었음을 자신이 미국에서 저지른 추태로 증명했다. 네, 조선일보 사설도 중앙일보하고 똑같아요. 아니 지금 반성을 스스로 해야 될 사람이 마치 남말하듯이 하는 박근혜 대통령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부분
박근혜 대통령도 새겨드려야 될 사안인데 과연 새겨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박 대통령은 정권 안팎에서 다양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들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적임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평소 눈여겨봤던 사람들을 골라서 검증 지시를 내리는 방식의 인사를 해왔다. 대통령이 사실상 낙점한 뒤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검증은 겉핥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인사 시스템을 강화하려면 대통령의 마음속 칠판에 적혀있는 이름이 타당한 근거를 갖고 올라온 인물인지를 대통령 스스로 검증해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 대표적인 사람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윤모라고 해양수산부 장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에 적혀있는 마음속 칠판에 적혀있는 이름이 진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적어놓은 것인지 대통령 스스로 검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못합니다.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사설을 또 써야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자,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라디오 부분은 6월 초 개편에 들어갑니다. 12시간 방송을 18시간 방송으로 드리고요. 사실 18시간 방송이면은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를 제방으로 돌리면은 사실 24시간 방송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뉴스 부분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라디오 뉴스부의 기자들을 더 뽑아서 뉴스를 보강할 것이고요. 또 인터넷 뉴스를 강화해서 지금은 사라지고 있는 한번 방송 타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뉴스들 그 팟캐스트로도 올리는 한편 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독자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국민 TV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TV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뉴스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는 시스템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 준비 지금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정오 뉴스 들으시는 분들요, 정말 좋은 뉴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미동포 이시들의 울음이라고 하는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인 박현 기자의 특파원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 4년간의 한미 관계와 대북 정책의 틀을 짜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상회담의 공과에 대한 기사는 정말 단 한 줄도 쓰지 못했다. 취재를 할 시간조차도 낼 수 없었다. 온종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현장을 뒤지거나 문도 열어주지 않는 워싱턴 경찰서를 서성이기도 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외교관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는 온통 윤 전 대변인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것뿐이었다. 외교관들은 취조의 대상이거나 사건 내용을 알려주는 형사, 나는 사건 기자였다. 아침에 일어나 취재 동선을 짤 때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노와 함께 한숨만 나올 뿐이다. 아마도 도하 각 신문과 방송사에 워싱턴 특파원들 고생 꽤나 했을 겁니다. 원래 특파원들은 미 국무부나 백악관의 브리핑, 그다음에 보도자료, 그다음에 각종 매체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매체들을 참고하면서 점잖은 기사를 쓰는 것이 원래 워싱턴 특파원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은 각 언론사에서도 중견 기자들이 파견됩니다. 그런 기자들이 완전히 그냥 초년병 사건 기자처럼 워싱턴 경찰서 가가지고 기웃기웃대고 미국 경찰서 칼 같아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기자들은. 예,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이 특파원의 이야기는
결국은 윤창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피해자인 여대생 인턴 그리고 이 인턴과 아픔을 같이 했던 한국문화원 여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인 피해 여성은 아주 재혼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 3일 동안 자원봉사로 참여했고요. 미국에서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봉사를 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봉사 점수 무지하게 중요해요. 저희 딸도 LA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보냈는데요. 보니까 진짜 다시 한국으로 와서 그 과외는 안 했지만은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딸을 보니까 참 교육제도 미국도 결국은 뭐 마찬가지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사, 자원봉사라든지 가해 활동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말하자면은 시스템을 우리 도입하면은 거기에도 치맛바람과 과외로 또 개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봉사를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요. 인턴도 결국은 그 봉사의 일환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권력자들은 이번에 미국에서 열심히 꿈을 키워가는 재미동포 2세들을 농락을 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기본을 갖춘 공동체가 될 수 있을지 처절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는 박현 한겨레신문 워싱턴 특파원의 칼럼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자, 오늘의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광고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는 최창근 임태란 부부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어느덧 또 이렇게 따스한 5월이 찾아왔네요. 지난 대선에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좀 더디어도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도 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참여하신 조합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최창근 임태란 조합원 부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너무 보고 싶다며 그분의 목소리로 조합원과 시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목소리로 온누리에 알리고자 하는 말이 있으신 분은 국민TV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생방송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동시에 보내드립니다.